요즘 AI, 인공지능 이야기 정말 많이 하죠? 네, 매일같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거대한 AI 모델들을 실제로 움직이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 AI 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지금까지 이 시장은 엔비디아라는 한 회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최근에 구글이 자체 칩을 가지고 아주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면서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경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AI 칩 전쟁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칩이 더 좋냐 이런 기술 문제를 넘어서요. 이 경쟁이 앞으로 AI 산업 전체,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구글의 새로운 AI 모델 제미나이 3부터 해야겠네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이게 구글이 직접 만든 칩으로 훈련됐다는 사실, 이게 알려지면서 시장이 그야말로 들썩였죠. 네,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11월 18일 공개되고 나서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주가가 12%나 올랐고 반대로 시장의 지배자였던 엔비디아는 3.4%가 떨어졌어요. 정말 극적인 대비예요.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물론 제미나이 3 자체의 성능이 뛰어났던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좀 다른 게 있었어요. 다른 거라면요? AI라는 이 미래 기술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를 단 한 회사에만 의존하는 것. 여기에 대한 시장 전체의 불안감이 깔려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아, 모두가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고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간절히 찾고 있었던 거죠. 그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 심지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까지 구글 칩, 그러니까 TPU를 사려고 협상 중이라는 소식도 나왔잖아요. 네, 그 소식도 아주 컸죠. 이건 정말 엔비디아의 그 철옹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봐도 될까요?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갑자기 벌어진 일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구글은 이미 10년도 더 전인 2010년도 초반부터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10년 전부터요? 네, 당시에도 구글 내부에서 AI 모델을 개발하려면 엔비디아 하드웨어가 필수였는데 이게 너무 비쌌고요. 무엇보다 구글이 원하는 만큼 대량으로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었군요. 구글처럼 거대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 이게 더 큰 문제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미래의 AI 서비스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할 텐데 그걸 외부의 한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건 사업의 명운을 남의 손에 맡기는 거랑 같다고 판단한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직접 만들자고 결심한 겁니다. 일종의 기술 독립 선언이었던 셈이죠. 그렇게 2015년에 처음 TPU가 등장했고 벌써 7세대까지 발전했군요. 네, 꾸준히 발전시켜왔죠. 처음에는 구글 지도나 포토, 번역 같은 내부 서비스에만 조용히 쓰이다가 이제는 외비 고객들이 쓰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 모델을 TPU로 훈련시켰다는 건 와, 전 정말 놀랐어요. 그렇죠. 애플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통합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회사 중 하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애플이 구글 칩을 선택했다는 건 TPU의 성능과 안정성을 그냥 공인해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거기다 3,500억 달러 가치를 인정받은 AI 스타트업 엔스로픽 같은 주요 기업들도 고객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더 이상 구글만을 위한 칩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들이죠. 자, 그럼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의 GPU보다 그냥 더 좋은 칩인 걸까요? 이 둘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재밌는 비유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유요? 네, 엔비디아의 GPU는 뭐든지 잘하는 만능 스위스 군용칼과 같습니다. 스위스 군용칼이요? 그 칼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톱도 있는 그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원래 GPU는 게임 그래픽을 사실적으로 구현하려고 만들어졌어요. 수백만 개 픽셀 색깔을 동시에 계산해야 하니까 여러 작업을 아주 잘게 쪼개서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처리에 특화된 칩이죠. 아, 게이머들이 부드러운 화면으로 게임하는 게 다 그 덕분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능력을 보니까 이거 AI 계산에 써도 좋겠다 싶었던 거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그럼 TPU는 뭔가요? 스위스 군용칼에 대항하는 더 좋은 칼인가요? 아니요. TPU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 GPU가 스위스 군용칼이라면 TPU는
딱 한 가지 목적지를 향해서 최고 속도로 달리는 총알기차에 비유할 수 있어요. 총알기차라 흥미로운 비유네요. 네, 이 총알기차는 오직 딥러닝에 필요한 행렬연산이라는 단 하나의 작업만 수행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딱 한 가지 작업만요? 소모할 수 있죠. 즉 비용 효율성이 극대화된 겁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챗봇이나 코딩 어시스턴트 같은 AI는 거의 전부 이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요. 아,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AI 개발사라면 다양한 연구나 실험을 해야 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범용성 높은 스위스 군용칼, 즉 GPU가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미 검증된 특정 AI 모델을 수백만 명에게 서비스해야 한다? 그러면 특정 목적에 극강의 효율을 보이는 총알기차, TPU가 훨씬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뭐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모든 작업에 완벽한 단 하나의 칩은 없는 거죠. 작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최적의 도구가 다른 겁니다. 구글은 바로 그 대규모 서비스라는 특정 목적에 최적화된 틈새를 파고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TPU가 그렇게 특정 목적에 효율적이라면 비용에 민감한 기업들이 당연히 TPU로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아직도 시장은 엔비디아 천한 거죠? 2024년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칩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는다면서요? 네, 80%가 넘죠. 이건 뭔가 설명이 안 되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AI 칩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드웨어, 즉 칩 자체에 있지 않아요. 네. 칩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죠? 엔비디아의 진짜 힘은 칩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있습니다. 바로 쿠다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죠. 쿠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좀 생소하기도 하네요. 그게 도대체 뭔가요? GPU는 본래 구조가 복잡해서 프로그래밍하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좋은 엔진이 있어도 운전대나 페달이 없으면 차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죠. 아, 엔비디아는 이 쿠다를 통해서 개발자들이 C 언어처럼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 복잡한 GPU를 아주 쉽게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운전대와 페달을 만들어준 겁니다.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운전대를 무려 2004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만들어 온 거죠. 2004년이요. AI가 이렇게 뜨거워지기 한참 전부터 이걸 준비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전략의 결과예요. 지난 20년간 전 세계의 거의 모든 AI 연구자, 개발자들이 쿠다를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아, 대학의 AI 관련 학과에서는 쿠다를 가르치는 게 당연한 커리큘럼이 됐고 학생들은 쿠다로 코드를 짜서 논문을 썼습니다. 엔비디아는 개발자 컨퍼런스도 열고 주요 대학 연구에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이 생태계를 계속 단단하게 만든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칩을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군요. 네, 차원이 다른 문제죠. 만약 어떤 기업이 엔비디아 GPU에서 구글 TPU로 바꾸려고 한다면 그건 단순히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개발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둔 수많은 코드 자산을 전부 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한다는 의미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엔비디아가 쌓아 올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높은 벽입니다. 이걸 전환 비용, 스위칭 코스트라고 하죠. 전환 비용. 기업 입장에서는 하드웨어 비용 조금 아끼는 것보다 숙련된 개발자들이 쌓아온 기술 자산을 버리고 새로 배워야 하는 그 기회비용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구글의 소프트웨어는 상대적으로 덜 성숙했고 아는 사람도 훨씬 적으니까요. 와, 마치 모든 국민이 오른손잡이인 나라에서 갑자기 정부가 내일부터 왼손만 쓰시오라고 법을 바꾸는 것과 비슷하겠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혼란과 비용이 따르겠군요. 네, 그게 바로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위가 쉽게 흔들리지 않은 진짜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엔비디아의 요새는 정말 넘을 수 없는 걸까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영원한 제국은 없었잖아요. 특히 기술 업계에서는요. 그렇죠. 과거 데이터 센터 칩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인텔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텔 점유율이 압도적이었는데 AI 시대에 제대로 대응 못하면서 지금은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네, 역사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영원한 승자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AI 유니콘 기업인 엔스로픽의 전략이 이 전쟁의 미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엔스로픽이요. 네, 특정 회사에 기술적으로 종속되는 로그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아주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인데요? 한 회사랑만 거래하지 않는 그런 건가요? 그것보다 훨씬 적극적입니다.
엔스로픽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3대 클라우드 거인들과 모두 대규모 계약을 맺었어요. 아, 세 군데 모두랑요? 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엔비디아의 GPU, 구글의 TPU, 그리고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트레이니움 칩까지 골고루 활용하는 멀티 클라우드, 멀티 칩 전략을 쓰고 있죠. 아,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는 거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특정 회사,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칩 공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격을 너무 올려도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공급망을 다변화해서 협상력을 높이고 특정 기술에 얽매이지 않고 작업 성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칩을 유연하게 선택하는 거죠. 이게 앞으로 AI 기업들의 표준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자들에게도 기회가 열린다는 뜻이죠. 다른 경쟁자라면요. 구글 말고 또 누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전통의 강자 AMD가 GPU 성능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도 자체 칩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죠. 아, 자체 칩이요? 네. 여기에 더해서 세레브라스나 그록처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AI 칩을 설계하는 혁신적인 스타트업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결코 잠들어 있지 않아요. 그렇군요. 경쟁의 구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네요. 그럼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엔비디아의 독점이 정말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어떤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엔비디아의 총이익률입니다. 총이익률이요? 네, 작년 3분기 기준으로 73%에 달했죠. 이건 거의 300% 마진을 붙여서 판다는 의미인데 독점적인 지위가 있기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만약 엔비디아의 이익률이 이 70%대에서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즉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성공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했던 건 투자자들이 혹시 그 순간이 지금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먼저 반응했던 거군요. 네, 그런 심리가 작용한 거죠. 하지만 쿠다라는 거대한 벽이 있으니 아직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전쟁은 시작됐지만 진짜 승패가 갈리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경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AI 칩 시장의 거인 엔비디아와 강력한 도전자 구글의 경쟁을 살펴봤습니다. 스위스 군용 칼과 총알 기차의 대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쿠다라는 거대한 소프트웨어의 벽까지 하드웨어 성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AI 칩 전쟁은 단순히 두 회사의 경쟁을 넘어 개방성과 폐쇄성이라는 두 가지 철학의 대결로도 볼 수 있거든요. 개방성과 폐쇄성이요? 네, 엔비디아의 쿠다처럼 강력하고 잘 통제된 폐쇄적 생태계가 계속해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게 될까요? 아니면 엔스로픽의 사례처럼 여러 기술이 공존하며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보다 개방적인 미래가 올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AI 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